안녕하세요. 전환시대 농촌후기를 정리하기는 박상일입니다. 최근 이 광역행정 통합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적지 않게 가슴앓이를 했고, 박상일의 농사리 방송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모양의 통합은 대도시 중심, 개발 중심이어서 지속 가능한 농촌의 꿈은 적지 않게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제왕적 특별시장과 보충성 원칙을 거스르는 시기여서 자치분권의 퇴행이 우려됩니다. 여러모로 난세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난세가 있을지라도 농업농촌의 가치는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잠시 주춤했던 박상일의 농사리 방송 불시를 다시 살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까지 3번에 걸쳐서 관계인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0년간 썰물살을 만난 농촌이 인구 과소급에 빠진 것을 이야기했고,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 일본에 섰던 관계인구 배경과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관계인구 쪽으로 부는 시대바람과 관계인구 성격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첫 단추부터 잘못 키운 생활인구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벤치마킹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상을 뜯어보면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 사례를 겉모습만 보고서 붕업 방식으로 벤치마킹을 하니까 말입니다. 실례로 최근 전북 완주에서 로컬푸드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한 해 2만여 명의 견학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완주 성공 열쇠인 완주형 같이 먹거리에는 무관심한 채 겉모습 매장만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로컬 푸드 이꼴 매장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2010년 전후 경남 함양군의 1억 버는 농민 100명 만들기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떴었습니다. 이때 함양군은 농가들 발에다가 신발을 맞추는 새로운 지원 방식으로 농가들 창의성을 불러넣는데요. 이를 벤치마킹한 곳은 거의 없고 오직 1억 번원이라는 제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는 농촌 지자체들의 행정구조에서 기인됩니다. 제왕적 구조의 지자체장들이 빠른 성과만 재촉하는 데다가 실패에 대한 환영이 인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창의성으로 도전하지 않고서 타지역 선례 사업만 뻔따리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선진 사례 벤치마킹지로 곽광을 받죠. 하지만 제대로 벤치마킹 하려면은 대상지 사례의 배경과 추진 과정을 추적하고 살펴야 하는데 그 결과만 따오니까 대부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볼까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엔 일본 오이타현의 일촌 일품운동이 최고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마을마다 고유한 특산품을 개발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일읍면 일특품이라는 이름으로 펴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벤치마킹 사업으로 성공한 곳이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5년 오이타현 일촌 일품운동을 창안한 히라마스 전 지사를 만나고서는
유문이 풀렸습니다. 히라마스 전 지사는 산모운동이 성공 열쇠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지원 조례와 사업을 지원할 전담 조직과 보조금이 없이 성공시켰다니까 매우 흥미롭죠. 지원 조례와 전담 조직과 보조금을 앞세우면 관주도 운동이 되고 주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이타 현에서는 일천일품운동을 주민주도 방식으로 하려고 주민들의 필요의식을 일깨우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이 마을 고유 자원을 찾아 나섰고 그 자원들을 지금의 조건과 시장의 조건에 맞게 가치 혁신을 시키려 하니까 자치 혁신은 이를 뒷바라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들이 특산품을 지정해주고 보조금을 뿌리는 방식을 취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요. 일본이 2019년 관계인구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 소멸 대응에 나서자 우리나라 정책가들이 발빠르게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일본의 관계인구 제도를 뻔따대 이름은 생활인구라고 지었습니다. 2022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생활인구 개념을 넣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의 통근, 통학, 관광 등 체류 인구를 합산한 새 인구 개념입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 89개 지역에 생활인구 등록제를 두기로 했습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들을 통해서 도출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생활인구 규모를 지자체들 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인구에 비례해서 중앙의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생활인구가 되는 이들에게 관광, 복지, 문화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제2 거주지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관계인구를 뻔따서 생활인구 제도를 만들었지만은 일본과 한국은 알맹이 면에서 전혀 달랐습니다. 세 가지가 다른데요. 첫째는 일본의 관계인구와 한국의 생활인구는 제도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일본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은 교류나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농촌의 여러 연고와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을 확보해서 지역 활력을 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 외 통근, 통학, 업무, 관광 등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월 1회 이상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체류 인구와 유동 인구를 늘려서 지역 활력을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게 보지만은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외지인이 농촌에 머무르는데 방점을 찍지만은 일본은 외지인이 농촌에 머무르지 않더라도 직거래, 후원, 온라인 교류 등 농촌 사랑을 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방점을 찍습니다. 둘째는 일본의 관계인구와 한국의 생활인구는 내용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일본 관계인구는 40, 50년 전부터 표원은 제2 고향 맺기나 농촌 관광 등 농도 교류를 해온 기반 위에서 생긴 데 비해서
한국의 생활인구는 최근에 세팅된 여러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뚝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괄하지만은 한국 생활인구는 여러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는 체류 시간과 내용에 의거합니다. 즉 일본은 지역과의 애착 관계와 지속성에 방점을 찍지만은 한국은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을 수치화하는 데 방점을 찍기 때문에 성격상 전혀 다른 것이죠. 셋째는 일본 관계인구와 한국 생활인구는 정책 수용 구조 면에서도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관계인구 정책을 고향 창생운동과 연동지어서 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제2고향 맺기나 농도교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인식합니다. 하지만은 한국은 국토부는 지방소멸을, 행안부는 생활인구를, 농림부는 농도교류를 주관하는데 부처 간 높은 칸막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주관 부서가 자기 멋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지방소멸이든 생활인구든 농도교류든 중앙 지원 사업을 따내려는 한 구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일본 관계인구는 현장 우선주의입니다. 중앙정부는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주민을 지원하는 보충성 원칙 구조 가운데에서 관계인구 정책을 펴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 생활인구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지자체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활인구 정책은 관주도로 펼쳐지고 주민들은 이를 뒤따르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관계인구 정책을 지방 소멸 대응의 최상위 전략 정책 가운데서 펴지만은 한국은 지방 소멸 대응 따로 생활인구 정책 따로입니다. 생활인구라는 말은 2017년 서울시에서 처음 태어났습니다. 서울시와 KT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새로운 인구 지표를 개발하고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출시켰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와 달리 실제로 서울 안에서 생활하는 인구를 파악해서 여러 도시정책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중심지로서 정치, 행정, 금융, 상업, 기업, 학교, 병원 등의 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인구보다 유독 유동인구와 체류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026년 3월 현재 서울시 생활인구는 1132만 명으로서 주민등록상 인구 930만 명보다 무려 202만 명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 도시정책을 주민등록상 인구에 맞추기보다는 실제 체류하는 이들에게 맞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 측정 방식은 서울시의 통신 데이터에다가 하드 데이터만 더하는 방식입니다. 특별법상 생활인구 체류 기준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자인데 거기에 비해서 서울형 생활인구 체류 기준은 특정 시점과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와 서울형 생활인구는 법적 근거와 목적과 체류 기준 등만 다를 뿐 내용과 형식은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다시피 서울과 농촌의 조건은 정반대입니다.
서울은 인구 과밀을 걱정하는데 농촌은 인구 과소를 걱정합니다. 서울은 돈과 사람이 몰리는 곳이지만은 농촌은 돈과 사람이 빨려나가는 곳입니다. 앞서 살펴보는 것처럼 서울형 생활인구는 서울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소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생활인구를 서울형 생활인구로 농촌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지하다시피 관계인구는 농촌의 썰물쌀 시대를 밀물쌀 시대로 바꿀 절호 기회이자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관계인구는 농촌과 도시민이 농촌다움의 가치를 매개로 맺어집니다. 따라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호성과 더불어 유익한 평등성과 지속성이라는 3대 성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번에 개발해서 만든 생활인구 정책은 완전히 실패작이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계인구 본질에서 벗어나고 농촌 실정과 딴판인 도시형 생활인구 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농촌 가치와 찰떡궁합을 이루고 농도 상생의 시대 추세에 부합되는 관계인구 쪽으로 재설계하고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지역에서는 벤치마킹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대상지의 정책 배경과 착근 과정을 잘 살피고 자기 지역 특성에 부합되게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보고서 뻔따기만 하면 일을 크게 그르치게 됩니다. 생활인구는 일본의 관계인구를 벤치마킹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념이나 내용이나 정책 수용 면에서는 일본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국의 생활인구는 관계인구 본질과 벗어나는 일종의 별종입니다. 게다가 이 농촌형 생활인구는 농촌과 정반대 조건인 서울형 생활인구의 판박입니다. 이 생활인구 제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실패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인구 본류에 맞게 다시 설계하고 탈바꿈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관계인구는 제 레일 위에서 잘 달린다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새로운 시각으로 농업 농촌 문제를 조명하고 시대 변화에 종할 실사구시 운동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